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8대0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2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헌재는 5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국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시민은 기뻐서 환호했고 일부 시민은 분노하며 오열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선출하게 되면서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재 판결 내용을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재판관 8명 모두 인용 의견으로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오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3일째.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나왔지만 단 한 명의 소수 의견 없이 전원 일치로 파면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중대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중대성을 얼마나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국 8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같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점과 국민 신임을 배반한 점을 언급하며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때문에 국정마비 상황이 발생했다는 판단이 있었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국민 담화나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군사독재를 위해 사용됐던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문에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저버리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단순한 위헌 위법이 아니라 중대한 법 위반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의원이냐 요원이냐로 논란이 됐던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지시 여부.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었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의 결정적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박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가르는 가장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시도입니다. 앞선 변론에서 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었을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인해왔습니다.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사실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봉쇄 시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국회 내 군 투입 지시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 등을 모두 인정한 겁니다. 또 경찰에게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려던 것도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질서 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헌재가 모두 반박하면서 해당 쟁점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비상계엄 포고령 1항이었습니다. 헌재는 역시 헌법과 기본권을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도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쟁점은 이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이튿날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포고령 발령의 위법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 행동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계엄사령관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전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회 부서 없이 계엄을 공표한 것도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계엄군도 보셨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 10여 명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도 진입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면서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출입도 막았습니다. 포고령이 발령된 뒤에는 300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투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서버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됐고 21대 총선에서 투표지 관리도 부실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하지만 헌재는 선거 소송 같은 적법한 사법 절차를 통해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에 사법부 관계자들이 있어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헌재는 검증과 감정을 거쳐 부정선거 의혹 중 일부는 이미 아닌 것으로 확인된 데다 보안의 취약점 역시 개선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선관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른바 체포명단의 주요 정치인과 함께 포함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헌재는 법조인을 상대로 한 체포 시도가 명백히 있었고 사법 독립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마지막 쟁점 정리했습니다.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가 필요한 인물의 위치 파악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명단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단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명단에 주요 정치인뿐 아니라 법원 출신 전현직 법조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얘들 같이 하고 생각됐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윤 전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며 반박했지만 헌재는 관련 증언을 사실상 모두 인정했습니다.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이뤄진 위치 확인 등의 시도가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또 이런 행위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빼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갈비 없는 갈비탕이라며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를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철회가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일이 조금 연장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입니까? 하지만 어떤 법조문을 적용할지 문제는 헌재 고유의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에선 형사소송 원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며 피의자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김복현 재판관과 조한찬 재판관은 탄핵안 인용에는 동의하면서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위해 앞으로 형사소송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탄핵안을 의결한 것과 정기회에서 부결된 탄핵안을 임시회에서 의결한 것 역시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심판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한때 선고가 늦어지며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5대3 교착설까지 불거졌었는데 이번 헌재 판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최희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인용되더라도 6대2, 7대1로 의견이 갈릴 것이다. 진보와 보수 재판관들이 대립해 5대3 교착 상태 중이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재판관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그동안 이렇게 추측이 난무했던 이유는 헌법재판관들의 임명 주체와 이에 따른 정치적 성향 논란 때문입니다. 실제 선고에서 성향별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면서 의심이 더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재판관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인용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특히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이자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 앞선 두 재판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과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선고를 통해 정치적 편향 논란을 종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며 별개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 또한 보수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됐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수 성향으로 거론됐던 재판관 모두 보충 의견을 통해 개선돼야 할 부분을 지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고 결과에는 성향을 떠나 헌법과 법리에 따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헌재가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일단 불식시켰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그렇다면 114쪽에 남아있는 헌재 결정문의 궁금증, 오늘도 역시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알아봅니다. 우 기자, 8명 만장일치, 그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사실 앞선 리포트들에서 나온 탄핵 사유 하나만 인정됐어도 탄핵이 가능할 정도로 하나하나가 다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결정적 키워드는 이 불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신.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한 주장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생방송으로 오늘 본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요지 낭독 내용은 다소 정제된 어조였습니다만 이후에 공개된 114쪽 분량의 결정문을 보면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보는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예, 결정문 안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이 들어가나요? 이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부정선거 의혹이랑 중국 등의 하이브리드전 우려 이런 거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도 근거가 없지만 특히 이 하이브리드전 주장을 두고 국회에 병력을 보낸다고 해서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넣었는데요.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에 대응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했었죠. 헌재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아하, 딱 잘라 경고성 계엄과 호소형 계엄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뢰할 수 없는 게 말뿐이 아니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말뿐만이 아니라요. 이 태도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결정문을 보면요. 헌재는 가장 신중하게 써야 할 비상계엄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했을 경우에 앞으로는 어떤 권한을 쓰든지 간에 국민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숨은 의도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 되면 뭘 하든 간에 더 이상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파면으로 얻을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희들이 생방송으로만 봤을 때 요지문만 들었는데 결정문 114쪽에 보면은 더한 표현들도 많이 있었다.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전략의 실패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적어도 법정 안에서 이 대리인단의 전략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이 탄핵 심판 절차 위반부터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국회 장악 시도 등 모든 부분에서 대리인단이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헌재가 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부정선거 의혹이나 하이브리드전 주장 같은 경우에 대리인단은 많은 비중을 뒀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최고의 법 전문가인데 왜 이런 전략 실패가 나왔을까요? 이게 법조계에서는 다른 추측을 그래서 내놨었습니다. 제가 앞서 심판정 안에서의 전략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판정 밖의 전략이 대리인단에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한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요. 고검장, 검사장 출신으로 가득한 대리인단이 할 수 있는 그런 법리적 주장들이 아니었다라면서요. 이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 대부분 출석한 게 여론전이었다 이런 해석이 많았었죠. 대리인단도 마찬가지로 헌재 밖 여론전을 위한 주장에 무게를 두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8대0 그리고 결정문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은 왜 111일간인가 끌었을까요? 좀 힌트가 있습니까? 네, 선고 결과는 만장일치였지만 내용을 보면은 재판관 4명이 2대2로 갈려서 대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재판이 지연된 힌트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요.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이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을 했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 밖에도 증인으로 아예 나오지 않았던 수많은 군 관계자들이 대부분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요, 탄핵 심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만큼 증인 신문과 반대되거나 아예 증인으로 부르지 않은 관계자들의 검찰 조서 이런 거는 증거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결정문 내용을 그러면 종합해 보면 검찰 조서를 헌재가 좀 인정한 것 같은데요. 이를 두고 갈등은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하면 될까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미선, 김영두 두 재판관은요.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고 탄핵 심판은 신속하게 해야 하는 만큼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보충 의견을 남겼습니다. 반면에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어느 정도 침해된 측면이 있었다. 증거를 채택할 때는 형사 재판처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충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보충 의견들이 나란히 결정문에 적혔다는 건요. 결국 오랜 평의 과정을 거치고도 결국 합의가 되지 않은 그래서 평의가 지연된 근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8대 0이지만 그 안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재 파면 선고가 나자 탄핵 심판을 제기한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한 변호인단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대비된 모습을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들어간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양측 희비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과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가 끝난 뒤 웃으며 서로 악수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 위원장은 파면이 정당하고 당연한 사필 규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굳은 표정으로 심판정을 나오며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큰 숲을 보지 않고 지엽적인 부분만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장면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결론인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도 관심사였는데 전직 두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 이유를 먼저 밝히고 나서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낭독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22분의 선고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선고가 시작된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의 이유부터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4분에 걸쳐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따졌습니다. 이후 5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시작했습니다. 총 11분 동안 계엄 선포와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등의 순으로 짚어나갔습니다. 이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인 7분을 할애한 것은 계엄 선포 사건이었습니다.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헌재의 판단을 밝힌 뒤 11시 22분에 결론인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같은 순서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선고에 소요된 시간은 22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5분보다는 짧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21분보다는 길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결정문은 총 114페이지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가장 분량이 많았지만 선고 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줄곧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이라고 주장했던 거야의 정치 행태도 지적했습니다. 국회 또한 정치적 대립을 풀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한계에 직면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수립한 정책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노력했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사유로 언급했던 야당의 탄핵 남발을 헌재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법률의 틀 안에서 국회를 견제했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회기와 관계없이 국회에 탄핵 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순간 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재판관들과 양측 대리인단 그리고 방청석 표정까지 이규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이른 시각 출근한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고가 시작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는 동안 양측 변호인단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들이 나열되자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희수 변호사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윤 전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고개를 깊이 떨궜습니다. 무표정으로 선언문을 낭독하던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읽는 시간이 다가오자 보다 긴장한 표정이 읽혔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되자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배진한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반면 국회 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환한 얼굴로 방청석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이어갔습니다. 4,818대 1의 경쟁을 뚫고 방청권을 받은 시민들도 탄핵 선고를 직접 본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 마음 긴장한 상태로 봤는데 8대 0 인용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뻐서 정말 만약에 TV를 본다면 소리도 지르고 싶고 그랬지만 좀 참고 너무 기쁘다고 혼자 생각하고 활짝 웃었어요.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출입기자 불러봅니다. 전정인 기자,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금 전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에게 헌재 결과에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관저에 머무르고 있지만 조만간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이유로 실제 이동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결정 이후 이틀 뒤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2시간 반 만에 변호인단을 통해 150장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장문에는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는 명확히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 복귀를 기대했던 대통령실도 충격에 빠졌을 것 같은데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갈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하지만 조금 전 한 대행이 참모진들의 일괄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총리실은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던 대통령실은 파면 결정에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요. 무거운 침묵 속에 별도의 공식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파면 결정이 난 만큼 대통령실은 집무실 정리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정사 비극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당 내에는 신날 일이 아니라며 신중한 언행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부터 이교욱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재 파면 선고가 있은 지 30분도 안 돼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는 말로 호칭을 바로잡은 이 대표는 빛의 혁명을 이끌어준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이 대표는 파면 결정 직후 가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날 일이 아니라며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즉시 제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1호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들도 모두 징계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이 됐다며 전국 수습의 중심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해 표정 관리에 열중하는 모습인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도 법사위에서 더 숙의하기로 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선거 직전까지 탄핵 기각을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한 지도부는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의원들은 헌재 선고가 민주당의 논평 같았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단상 앞에 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허리 숙여 사과합니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에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의원들 앞에 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아쉬운 면이 있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며 지도부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SNS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는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 같았다며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당내 투톱이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레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사퇴를 포함한 당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집권 여당 지위를 상실한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에 빠진 양상입니다. 의총에선 당이 80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탄핵 찬성파와 같이 할 수 없다. 지도부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대책 논의는커녕 내부 분열만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친인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공론화해
지도부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80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총선을 말아먹고 패배한 사람이 와서 또 당대표를 해 결국 윤 대통령이 탄핵된 것 아니냐며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직격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료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어요. 지금도 분열되기, 지금도 저 안에서 같이 못 앉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념이 같이 하는 분들은 같이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큰 선거, 대선 같은 경우에 그게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한 친한계 중진 의원도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비판한 가운데 이를 듣고 있던 한 친한계 의원은 대통령 파면에도 탄핵 찬성파를 색칠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당세가 쪼그라져도 자기 자리만 지키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기각을 외치던 한 의원은 우리는 패족이라며 조기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발언해 당내 반발을 샀습니다. 대통령 파면에도 대책 마련은커녕 당 내부가 분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시민들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사필 규정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에 안타까움을 드러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국 반응을 신혜진 기자가 모았습니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국민을 그만 지키만 하고 했는데 국민 누구라도요 다 그걸 바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판결이잖아요. 야당이 탄핵을 주도해서 국정을 마비시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도 잠시 수업을 멈추고 TV를 통해 역사적인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학생이라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학생과 가장 가까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이제 민주적인 관점으로 전국 각지의 광장으로 달려나온 국민들도 각자의 서로 다른 소회를 밝혔습니다. 2시간 반짜리 계엄이 어디가 있어? 계엄 자체가 잘못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파면이 안 되고 다시 정권을 잡은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지 몰라. 법관들이 그래 오늘 8명 이래 해가지고 그냥 찬성적으로 갈 거라고 난 생각도 못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환영과 착잡함이 교차하면서도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도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일부 지지자들의 과격 행위로 4명이 목숨을 잃었죠. 8년 전보다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또한 이 시각 서울 신평역 앞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환영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오늘 오전 대통령 관저와 안국역 인근에 모여 선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곳곳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어떻게 마음이 너무 그냥 벅차오릅니다. 남편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반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탄핵 반대 측에서는 헌재의 탄핵 선고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파면 결정에 일대가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잠시 뒤 격앙된 반응이 나왔는데요. 눈물을 흘리거나 비속어를 쓰면서 헌재를 욕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난 정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판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울분을 참지 못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뜨려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경찰도 가장 높은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비상을 해제했는데 서울은 의료비상으로 완화하고 헌재 주변의 일부 차벽을 없앴습니다. 우려했던 충돌이 없어 다행입니다. 내일도 대규모 찬반 집회가 예고돼 있죠.
네, 내일 서울 도심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30만 명 정도인데요. 탄핵 찬성 집회를 이끌어온 비상행동은 내일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촛불행동은 같은 시각 시청역에서 집회를 엽니다. 탄핵 반대 집회의 주축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성명문을 내고 여의도에서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역 앞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1060일, 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 4년보다도 짧죠. 영선의 정치 신인에서 단숨에 대통령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최단기 정부를 기록한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성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공유하며 검찰총장 사퇴 뒤 1년여 만에 대선 승리를 거머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용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영선의 정치 신인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시작부터 삐걱댔고 여당 대표가 2번 바뀌는 동안 비대위가 5차례 등장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꺼내든 의대 정원 확대는 극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자는 당 안팎의 요구에도 윤 전 대통령의 선택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총선 대패로 여소야대는 더 심화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국정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야당의 각종 특검법 공세에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뒤늦은 사과로는 민심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불통 이미지가 쌓이며 지지율은 낮아지고 야당의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은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이를 국정 마비 상태로 규정한 뒤 내린 선택은 계엄 선포. 최고 권력자가 된 강골 검사를 몰락시킨 자충수였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도 박탈됩니다. 최소한의 경호 혜택을 제외하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당장 현직 대통령이 누리던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강제 수사도 가능해졌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결정 직후 대통령실 청사에 개양돼 있던 봉황기가 내려갑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탄핵 인용 즉시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게 됩니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였던 만큼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국가의 중요 인물로서 중요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대 세력에 의해서 납치된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8년 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잃었습니다. 경호인력 20여 명만 박 전 대통령과 사절을 지켰고 보좌진은 사비로 채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 원 정도인 대통령연금과 사무실 임대료, 비서인력 지원, 운전기사 비용 등 전직 대통령들이 누려온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4호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이 공천개의 의혹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기소도 가능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기 대선 관련해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관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권한대행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했고 국무위원들에게는 철저한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가 내려진 지 23분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가 원수 탄핵이 발생한 것에 무겁게 생각한다며 차기 대선을 언급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해 공정 투명한 선거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며 선관위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선 선거 날짜는 법령 등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하게 되는데 오는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대행은 미국발 관세 전쟁 등 현안 관리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긴급 경제안보 전략 TF회의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대응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이후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수시로 치안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하며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그럼 언제가 대선일일까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사실 각 정당의 경선 기간이나 후보 지정, 선관위의 선거 준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시 대선 날짜도 60일 꽉 채워서 5월 9일 화요일로 지정했고 이번에도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5월 20일부터 5일간 재외투표, 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식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이틀간 이뤄져 지금부터 불과 36일 만에 각 당은 후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뿐더러 그야말로 빠듯합니다. 따라서 오는 14일까지 고민할 기간이 있지만 한덕수 대행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바로 선거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권 바로 다음 주부터 규칙을 확정하고 경선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대표직 사퇴는 선거일이 확정되는 날이 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파면 이후 신속하게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부터가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막이 오른 조기 대선 전국에서 자신감도 나타냈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면 본격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MBN에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이 대표 사퇴 시기를 선거일 공고 시점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 대표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제안 등을 이어온 김동연 지사는 조만간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촉박한 대선 일정에 이재명 대표 추대론도 나오는데 당내 비명계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경선 룰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국민의힘도 예상보다 빨리 조기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잠룡들은 탄핵 인용으로 실망한 지지층들을 달래면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책 선명성 경쟁도 앞다투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속전속결을 선택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며
곧바로 대선 체제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룡들도 대체로 결과에 승복하며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고통스럽더라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안타깝다면서도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선고 직후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서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한다며 곧바로 경선 체제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탄핵 선고까지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국민의힘 잠룡들은 대선이 현실화한 만큼 본격적인 당내 경선을 위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정치권의 대선 시계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각 당의 전략을 국회팀 강용호 기자와 살펴봅니다. 강 기자, 국민의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찬탄과 반탄의 갈등 먼저 극복해야겠죠? 네, 앞선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 어수선한 국민의힘 상황 보셨을 텐데요. 네. 이 찬탄파와 반탄파 간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후보까지 선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 당 상황을 수습하는 동시에 차기 대선도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최대한 빨리 후보자 선출을 마치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내 상황을 수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잠룡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볼까요?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가장 높았어요. 지형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이 반탄파와 친윤계의 목소리가 커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차기 대선 후보로 존재감을 나타냈는데요. 홍 시장의 경우 대선 출마를 굳힌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이 모두 인정되면서 찬탄파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그간 숨죽여왔던 찬탄파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네, 범보수로 묶이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대권 도전을 시사해온 만큼 본격 레이스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국민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반탄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반탄파 또 찬탄파의 갈등 속에서 찬탄파가 과연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서 이 중도층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3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의견 유보는 이보다 높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선 여전히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국민의힘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성이 높은 한 전 대표나 유 전 의원 등은 이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국민의힘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찬탄파의 입지는 넓어질 것이나 당원들의 지지는 여전히 반탄파에 있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번에는 좀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어질까요? 네,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외 주자가 후보로 뽑힐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은 정권 유지보다 15%포인트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도층만 놓고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 대표 측은 정권 교체에 대한 높은 열망을 내세워 당내 선두주자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추대론 얘기까지 나오는데 비명계 주자들이 순순히 응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 내 비명계 주자들 대선 출마에 의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른바 신삼김 중 완주 의지가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도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며 여전히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비명계가 이 전략을 통해서 판세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현 상태 그대로 경선이 네. 치러진다면 비명계 주자들로서는 이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세를 넘어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주장해온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또는 개헌 등을 고리로 연대해 이 대표를 압박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대표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중도층 구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도층에서 이 대표 지지율보다 판단 유보 비율이 더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지적하거나 중도층을 목표로 한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율을 높여가려고 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이른바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헌재 선고가 향후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죠. 헌재가 내란 혐의를 직접 판단하진 않았지만 이 파면 결정이 형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되면서 헌재는 별도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일정 부분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고도 검찰이 작성한 공범관계 피의자들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받아들여진 만큼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된 점에서도 상황은 더 불리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겐 내란, 외환죄 이외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다른 수사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곧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태균 씨 요청으로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가 더 붙을 전망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효력이 발생한 지 11일 만에 중앙지검의 피의자로 출석했고 그로부터 열흘 후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오늘 선고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혹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기자, 이 앞선 리포트에선 형사재판에 일정 부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정확히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긴 합니다. 이 헌재는 오늘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고요. 형사재판에서는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 위반이 맞다고 해서 이게 내란죄도 곧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헌재재판부와 법원재판부도 각각 별개의 재판부이기 때문에 같은 증거를 놓고 각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예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 간접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결정문 내용을 보면요. 이 내란죄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담겨있는 판단들이 등장합니다. 여지가 담긴 그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이게 일단 내란죄가 인정되려면요. 그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합니다. 이 판례를 보면 국헌문란이란 건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권한을 막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권한을 막으려 하는 목적이 있었는지 이게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헌재 결정문을 보면요. 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국회 권한 행사 방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판단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형사재판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헌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헌재가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결국 형사재판으로 공이 넘어간 걸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헌재는 비상입법기구의 의미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의도다 이렇게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를 전복한 뒤 이게 비상입법기구란 게 대체기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받았다는 이 체포 명단을 두고도 헌재는 결정문에 위치 확인 명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명단에 적힌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더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짚어보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상실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명태균 관련 의혹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요.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란죄가 아닌 다른 혐의 수사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외에 수사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게 바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사건이죠. 지난 대선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으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개입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 수사를 받을 수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련자가 이미 재판에 넘겨졌거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게 윤 전 대통령이랑 배우자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이죠. 네, 두 사람에 대한 수사의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외신들도 실시간 속보로 전했습니다. 외신은 헌재 탄핵 선고 결과를 전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을 전하며 이 조기 대선 국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주요 외신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외신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국정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습니다. Sure, John. Well, bottom line, this really removes the specter of martial law that had cast a pall over this hugely important bastion of democracy and economy in East Asia for 4 months. 역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한 영국 가디언은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여정에 있어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언급하고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생중계로 전하며 다음 대통령을 주목했습니다. 那么接下来呢，刚刚你也提到，从今天开始，可以说韩国就进入到了提前大选的时间。 일본과 미국의 언론은 조기 대선을 치른 2달 뒤 한미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지향할지에 대해 관심 있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영국 BBC는 세대 간에 쉽게 해소되지 않은 깊은 정치적인 분열을 우려하고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단결이라 말하며 이번 사건의 이면을 보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중국 온라인에서 포털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만 3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약달러 현상 속에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나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죠. 경제계는 이제는 갈등을 넘어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상호관세로 인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 약세로 전날보다 16.5원 내린 상태에서 장을 시작한 원달러 환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이 확정되며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오늘 하루만 32.9원 하락하며 1,430원대까지 낮아졌는데 2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대선을 치러야 하는 등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1,420원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달러 약세가 얼마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좀 달려 있고요.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뉴욕 증시 폭락 여파에 1% 넘게 하락하며 장을 시작했지만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상승 전환했습니다. 정작 파면 확정이 난 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며 0.86% 하락해 2,460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호 관세 악재에도 국내 정치 불안 해소에 힘입어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반도체 관련된 관세 이슈 때문에 빠진 것 같고요. 이런 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 우리 증시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 상위 등 경제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 안도를 표하며 갈등을 넘어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남쪽부터 시작된 벚꽃 물결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도 벚꽃이 공식 개화했는데요. 작년보다는 사흘 느렸지만 평년보다는 나흘 빠른 기록입니다. 한시기자 식목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 최고 2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비구름과 함께 황사가 유입되면서 곳곳으로 흙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밤에 국외 스모그도 유입되면서 중서부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2도, 대전 15도, 광주와 울산의 낮 기온도 15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